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후 4시였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12년 동안 2조 원이 투입된 누리호 발사. 지난해 10월에 1차 발사가 있었지만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연소를 마쳐서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었죠. 그리고 지난 16일 2차 발사 예정이었지만 센서에서 이상이 발견되면서 발사가 중단됐고요. 이후 센서 교체를 한 이후 오늘 다시 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700km 고도에 올라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표였는데요. 모든 게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조금 전 5시 10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사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주개발 선진국을 향한 도약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 빌리지 더 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의 학교 가운데 40% 이상이 여전히 성면 건축물이라는데요.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원래 해경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2년 전이었죠.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가 최근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서 살해된 뒤 불태워진 시점이 네. 2020년 9월 22일입니다. 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0월 22일 이제 해경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해경 스스로 이를 번복했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였다. 월북, 즉 자진하여 북측으로 갔다.
받고 발표했다는 점인데요. 예. 이는 누가 보아도 사망한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 즉 죽은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예. 따라서 당시에 이제 중간 발표 때 이를 발표하는 공무원이 돌아가신 분의 월북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미필적이나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혹시 모르고 했다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혹시 이게 맞나요? 왜 전두환 씨가 광주법원에 저 사망 전에 왜 출석하면서 재판 받았었잖아요.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이게? 예,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제 허위 사실 적시해서 이제 그렇죠. 명예훼손했다 해서 사자의 명예훼손. 그때도 이죄였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민사적으로도 또 좀 볼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월북 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월북 기타 등등이라고 했다면은 민사적으로는 유족 즉 이제 부인과 자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발표에 관여한 공무원과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예. 예,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청와대 윗선의 관여 여부입니다. 예.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이 북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도박빚, 정신적 공황 상태, 월북이라는 매우 충격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주장을 해경 단독으로 대담하게 했다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예.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다면은 발표 전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쳤거나 오더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이 대목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오더가 있지 않았겠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게. 현재까지는 의혹이고 주장하는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만일에 청와대 관계자가 해경의 발표에 관여했다면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예. 이 직권 남용죄라는 게 뭐냐면은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데 이제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발표를 하라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면은 충분히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권 남용죄.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 한 공무원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면은 해경이 어떠한 경위로 그런 엄청난 발표를 했는지 또 과연 청와대가 관여되었는지 또 관여되었다면 어느 정도로 관여되었는지에 대해서 불행히도 아직은 정확히 또 충분한 구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혹자는 민생이 중요한데 그 사건이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말해서 유가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진상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철저한 수사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고 징계하는 게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란 의견에 귀 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당연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겠고요. 피살 공무원의 그 유가족들은 지금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하자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요즘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보니까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동의 혹은 고등법원 판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 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법적 절차가 제가 있는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미 1심 승소를 한 상태예요? 유가족들이? 그렇죠. 약간 별개의 부분인데 일단 관련 정보 공개를 했고 1심에 승소했는데 이에 정부가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부 측에서 항소를 취하해서 이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 점은 윤석열 정부 아주 잘한 거라 보이고요. 이게 잠깐만요. 여기 정보 공개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자 이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정보의 경우에는 예. 이제 별도의 법률, 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규율을 받습니다. 예.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데요. 아, 특별히. 예. 예.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정해지면 뭐 공개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법제 16조 제1항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예.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보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예. 경우는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보호기간을 정했느냐 예, 안 정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 이 보호기간을 정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서 이런 걸 다 정해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또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이게 보호기간은 예. 법에 의하면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예.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 보호기간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예. 정하는 건데 보호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이내에서 정하고 15년 그렇죠. 동안은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 다만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이거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예. 예, 뭐 어쨌든 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 범위로 상당히 또 기네요도.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유가족들이 열람하고자 하는 관련 대통령 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이 설정돼서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이 다음 방법인데 그 경우에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아까 말씀 주셨듯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이렇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현실을 보면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자료 공개에 비협조적이어서 국회 의결료 관련 자료를 받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현재로서는. 예,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사실상 다만 불가능하고. 청와대 윗선으로 직권 남용죄 등을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를 상정 가능한데 이 또한 뭐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 말씀드린 방법은 이제 방송에서 별로 거론이 안 된 방법인데요. 예. 보호기간이 설정된 대통령 기록물을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게 뭐 언론에는 별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예. 바로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보호기간 해제해라, 공개해라 이렇게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바로는 아니지만 아주 예. 손쉽게 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을 보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보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뭐 형식은 이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직 대통령께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면은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면은 일사천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공개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또 야당 측 주장이 이거 뭐 공개하면 뭐 확실하고 좋은데 이게 안보상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이걸 다 공개해버리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협조하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문제도 또 있긴 있군요. 예, 그 안보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공개는 물론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회에 어떤 제한된 정보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제한된 사람들을 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떠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정도는 괜찮죠. 예. 그런 관련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참 뭐랄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보라고 말하면 다 공개가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또 좀 맞지 않는 거라서 국회
여야를 떠나서 좀 전향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또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 지금 월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국민이 북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이 점이 오히려 본질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아, 그럼요. 예. 북에 의해서 총으로 무참히 살해될 때까지 몇 시간이 있었는데 과연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등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살해 사실을 안 후에 어떤 항의와 규탄을 하고 유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보상 조치를 했는지 예.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북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떠한 제재를 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예. 뭐 북이 통지문을 통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하니 이례적으로 뭐 자평 내지 호평하면서 예. 북의 만행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은 아닌지 철저한 법적, 정치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바로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있고 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직접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북한에서 통지문을 통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밝혔다. 그랬네요. 통지문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미안하다는 표현이 우리의 뭐 죄송합니다랑 똑같은 거라면서요. 거기는 뭐 죄송합니다는 표현 안 하고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하도록 직접 밝힌 경우는 어떤 북쪽에서 그냥 서민은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했고 뭐 남북 관계를 위해서 북이 좀 더 이래 전향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된 마당에 말 한마디 미안하다 그래서 과연 그게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의견도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미안했다면은 그럼 북한이 자기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벌했는지 제재를 했는지 이것도 좀 밝히고 해줘야 되는데 말만 미안하다 그랬지 뭐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이 점이 뭐랄까요, 참 정부나 북한을 보면은 좀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유가족 어떤 바람 그리고 전 국민의 의혹을 깨끗하게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요즘 매스컴 통해서 월북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오늘 안영진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네요. 우리 국민이 살해될 때까지 사실 몇 시간 동안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뭐 통신 기록 이런 걸 보면 그때 왜 이거를 피하지 못했을까?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렇죠.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북측에 우리 국민이 지금 실종되어서 그쪽 간 것 같은데 절대 잘 보호해주고 건강한 상태로 생활하라. 이렇게 어떤 그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논란에 대한 법적인 문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그 시의적절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찼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죠. 성면, 그만큼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발암물질인 성면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많은 건축물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얼마 전 안동 MBC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북도 내 학교 41% 정도가 아직도 성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과연 학생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자, 이 성면이라는 게 매우 위험한 물질, 1급 발암 물질 정도 알고 있는데, 예. 성면이 무엇인지 우선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성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흔히 우리가 성면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불에 잘 타지도 안 하고, 내구성도 좋고 해가지고, 건축 자재에 한 3,000여 가지 물품에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성면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침 같은 게 폐로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고 10년에서 40년 장복기를 거치면서 이제 병으로 발병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북유럽 국가는 벌써 1980년대 이 성면 사용을 완전히 금지를 했습니다. 완전히 금지했다는 것은 제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입, 수출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 북유럽은 이미 1980년대. 우리는 한 30년 정도 늦었군요. 지난 2009년에. 사용 금지가 된 겁니까?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사용 금지가 됐고, 그리고 2011년에는 성면 피해 구제법도 제정을 해서 2012년에 시행을 했고, 그리고 2013년에 성면 안전 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참 문제입니다. 경북도는 이제 초중고 학교에는 지금 성면 교실이 많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41% 정도 아직도 성면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만 놓고 봤을 때 958곳 중에 50%입니다. 정확하게 50% 477곳이 성면 학교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두 개 학교 중에 한 개 학교가 성면 학교인 셈이죠. 그리고 유치원하고 기타 학교를 포함을 하면은 681곳 학교. 그러니까 면적만으로 치면은 784만 977평방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아직도 성면 학교로 남아있죠. 이 성면 철거 사업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고 같은 경우는 50%입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게? 초중고 50%, 유치원까지 합치면은 681곳. 681곳이고. 예. 그렇군요. 아까 41%가 성면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면적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 싶네요.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이게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 사이에 더 많이 진행됐을 수도 있고 이 철거 사업이 어쨌든 42든 50%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빨리 철거가 돼야 되겠고. 지금도 이런 교실에서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 성면 가루를 계속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마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면으로 그 건축되어져 있는 곳이 뭐 훼손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성면 가루가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럼요. 뭐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그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자, 실제로 학교 성면 노출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 사실은 학교 성면하고 환경 성면 피해를 가리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2018년 통계에 보면은 교사가 18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학교 성면으로 인한 피해라고 아마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기준으로도 보면은 20대하고 뭐 10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옵니다. 10대가 건수가 1건, 20대가 13건, 30대가 39건, 40대가 129건. 그러면은 이게 연령과 잠복기를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은 40대 이전 성면 피해가 발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초중 고등학교 이 생활을 하고 곧바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40대까지는 학교 이외에서 성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적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성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성면 말씀하시죠. 그리고 포항의 그 안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22살 때 이게 성면 악성 중피종으로 이제 성면암하고 투병을 하게 됐는데요. 군대에 가서 이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 때 학교에서 이미 노출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22살에 이렇게 발병을 한 거니까. 자, 성면 피해 구제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2011년 1월 1일 날 우리 그 법이 제정이 됐고 이거는 성면 관련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뭐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성면폐 같은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치료비와 일단 신고를 받아서 이 대상이 되면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은 뭐 성면 광산 또는 성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성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입니다. 그 유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성면 피해 성면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건축 자재로 쓰여진 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성면 피해 구제법은 2011년에 제정이 됐으니 이 이전에 그 사망한 사람도 사실은 유족들이 그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 그 제정될 당시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 사망자에 대해서 이 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15년 이내에 사망하였더라도 이렇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이제 치료비, 생활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피해자들 이 정도면 뭐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도 사실은 피해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5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지원을 중단을 합니다. 5년간. 그래서 이게 그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게 그 병의 그 예후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5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지원을 중단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피해 구제로서 그 제대로 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2025년까지 성면 제거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예산이 좀 더 많으면 좀 당장 1년 내에 싹 좀 걷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25년까지라도 꼭 좀 끝냈으면 좋겠고. 경북교육청에서 25년까지 이제 그 매년
200억 예산으로 이제 철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인데 예. 교육부에서는 애초에 2027년까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2년 앞당겼군요. 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철거 작업이 그 방학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기 중에 못하니까. 예, 학기 중에 못하죠. 예. 사실 그 학기 중에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 뭐 3군데 정도는 학기 중에 이거 철거 작업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됐을까요? 그 뭐 철거 작업 중에 또 많이 날리게 되니까 성면가루가. 예, 그 분진이 어차피 날릴 수밖에 없고 물론 보양 작업이라든 이거 안전장치를 하지만은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 칩 같은 것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렇겠죠. 이게 성면 가루가 보통 2km에서 4km 정도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멀리요? 그러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들이 그렇겠죠. 성면 가루들이 날아다니면은 학기 중에 하면은 학생들한테 이게 성면에 당연히 그 노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절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방학 기간 중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 기간의 문제 이래서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성면 가루가 철거 작업할 때 2km에서 4km 정도 날아간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작업할 때 이거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이 좀 요하겠는데요. 이렇게 분진이 날리지 않게. 철거 작업에 아주 그 철저하게 매뉴얼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현장에는 철거 작업 이외에는 그 보양 작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비닐로 전체를 다 이렇게 그 밖으로 비산먼지가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작업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철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렇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만 있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싹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겠군요. 또 뭐 전문 업체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방학 중에만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재도 이제 성면 피해 당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이들에 대한 조기 검진과 같은 그런 체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요.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심이 되면은 CT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이 조기 검진도 문제지만은 성면 철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가지고 성면 노출 문제 대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먼지가 분진이 이렇게 날아다닐 때 그 이후에 이제 제거 작업 이후에 뭐 찌꺼기가 남는다든지 분진이 날아다닐 때 그거를 그 성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와 CT 정밀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판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면 학교와 관련해서 정부나 교육청에 뭐 바라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거나 그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의 성면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면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문헌으로 보거나 이 뉴스를 봐서 이제 위험하다. 굉장히 뭐 빨리 철거를 해야 됐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위급성이나 이 불안감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데 빨리 시급히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빨리 하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하지 말고 한 학교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는데 안전하게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철거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철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매뉴얼을 잘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성면 학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75%포인트라는 자이언트 스텝, 그야말로 큰 폭의 금리 인상 발표했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 밑그림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요즘 뭐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는 단어들 우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죠.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거나 예를 들어 보통 0.25% 수준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전시다라고 해서 0.25%포인트로는 안 된다고 해서 단번에 2배인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빅스텝, 3배인 0.75%포인트로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급하거든요. 물가가 하도 올라가니까. 지난 3월에 이미 이제 0.25% 올리면서 그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가했는데 그래도 상황이 안 나아지니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어요. 그래도 또 안 나아지니까 지난주에 0.75%라는 28년 만에 최대치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죠. 지금 미국은 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에 내놓은 것보다 확 떨어지게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도 기존 4.3에서 5.2% 올렸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모든 이런 발표치가 참 다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 연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 3월에 0.25%포인트, 지난달에 0.5%포인트, 이번 달에 0.75%포인트. 그래서 다음 달에 1%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1%포인트 올리는 걸 울트라 빅스텝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아유 뭐 이러다 뭐 얼마까지 올라가는 참 걱정이 많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경제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 저성장의 고물가 한꺼번에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도래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발벗고 뛰어든 거죠. 세계은행이 지금 상황을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성장인데 물가는 뛰는 고물가인 이 스태그플레이션 재발할 위험이 크다. 이게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월 보고서에는 4.1%였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참고로 지난해는 성장률이 5.7%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반토막으로 떨어진 거죠. 아유, 정말 반토막이네요. 지난해 5.7, 올해 2.9. 자, 혹시 뭐 어느 나라가 특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어느 나라라기보다 일단 신흥국이 위험하다라고는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경제가. 이유는 이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물가 급등 그리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하니까 취약성을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선진국은 계속 금리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예.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에 외환 위기를 겪었으니까 예. 이런 상황 보면은 놀라게 되죠. 한국에서 각별한 그럼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신흥국이고 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이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문제 경제 문제 뭐 우리나라 사실 뭐 에너지 분야 뭐 식량 취약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선 신흥국에 속하겠네요. 그렇죠? 예.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도.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중앙은행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와 실업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이용합니다. 예.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높은 이 상황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안 그래 둔화하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요. 예. 그렇다고 경기를 살린다고 금리를 내린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실업률은 대신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그 반대급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내리면 또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잡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경기 침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성장이 더딘 상태에서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겹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윌콕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꺾어야 물가가 잡히는데 예. 실업자가 늘고 기업들이 문을 닫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야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서 물가가 잡힌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해결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든 고용 시장이든 뭔가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야 스태그플레이션 잡힌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네. 인플레이션 먼저 잡는다고 해서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때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 도 중요하고 고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물가부터 잡는 게 우선이다. 경기가 맞습니다. 침체가 와도 그러니까 바닥을 쳐야 또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이고 참 그렇군요. 자,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 한꺼번에 올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민이 이제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0.25가 아닌 빅스텝 0.5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전망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장 먼저 겁이 나는 게 우리나라 금리 역전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자금이 유출된다든지 원화 가치 하락 등 물가 상승 더 부추기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으니까 우리 금통위가 연말까지 4차례 그러니까 7월, 8월, 10월, 11월 예. 4차례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모두 다 올린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연말에는 우리는 2.75%가 되는 거죠. 근데 다음 달에는 또 빅스텝 밟고 그다음 0.25씩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연말 기준은 3.0%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미국이 연말 예상 기준금리가 3.4%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예상은. 예, 맞습니다. 더 높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전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 그런 상황. 그래도 뭐 금리 역전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은 좀 보이네요. 이렇게 돼도. 예. 자, 우리도 이제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 뭐 주식,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대출받은 이른바 영끌족들. 지금도 계속 대출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한숨이 깊은데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뭐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당연히 더 올라가겠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를 보니까 4개월 연속 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주담대 금리가 연 6%입니다. 예. 영끌족은 정말 부담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5.05%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3억 6,600만 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 금리가 연 6%니까 월 상환액이
197만 원에서 219만 원에 22만 원 늘어납니다. 요즘 만 원짜리 한 장도 이거 되게 그게 참 오르는 게 부담되는데 22만 원이면 연간으로 따지면 이자 부담이 264만 원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그렇죠.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저 금리 역전 현상 거의 지금으로 봐서는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이 이제 다음 달 0.5%포인트 올리느냐, 0.75% 올리느냐. 예,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 0.75,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할 것이 거의 그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 역전은 뭐 불가피하겠네요. 반드시 오겠네요. 이게 이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예.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금리가 비싼 데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막 걱정하는데 네. 일단은 원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낮아지면은 수익률 좋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렇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예. 또 원화 가치가 줄어들면 같은 물건이라 더 많은 돈 주고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펀더멘털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준금리만 가지고 이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대외 건전성도 있고 예. 기초 체력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 크지 않다. 이게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계의 생각입니다. 예. 그 말이 맞아야 될 텐데 그 예상이 맞아요. 어쨌든 예. 자, 걱정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 얘기를 좀 해봤고 지난주에 발표한 그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이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좀 핵심적인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 뭐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만 드리자면은 예. 경제 운영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해서 경제 위기를 헤쳐내 나가겠다. 핵심 골자예요, 이게. 정부 개입 줄이고 민간 부분 더 살려서 기업의 힘으로 경제 위기 헤쳐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는 없애고 세금 부담 줄여서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서 사람 더 뽑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반대를 간다는 거죠. 민간 주도로 가겠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법인세도 25%인데 22%를 내리고, 뭐 종부세도 뭐 많이 깎아주고, 기타 뭐 상속세 등등 해서 지금 보면은 일부 재벌 기업들 또 일부 부자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죠. 이게 최대한 기업 프렌들리로 가겠다라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해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사회 공공성 강화해야 되니까. 그나마 여력 있는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냐. 그 돈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겠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받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무슨 도깨비병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정책이 과연 과거 정책과 별로 차별성이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데 더군다나 추경호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초이노믹스라고 빚내서 집사라고 했었던 장본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시행 가능한 대책이 많기 때문에 점잖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협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니까 좀 머리 맞대고 좀 좋은 지혜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 중산층들. 뭐 이런 정책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부자 감세 꼭 했어야 됐냐.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